에서의 신호 처리입니다. 저는 내셔널 세미컨덕터에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설원일입니다. 먼저 백플레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백플레인은 버서 신호가 있는 PCB로서 이들은 양단의 어떤 터미네이션을 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이 백플레인에서는 다수의 카드를, 도트 카드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버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어떤 메인 백플레인에서 도트 보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다수의 카드로 구성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백플레인이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으로서는 테스트 앤 매주먼트와 비디오 서버, 인프라스트럭처, 통신 등에서 적용되어집니다. 이들은 고속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또한 다수의 어떤 데이터 채널을 가지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들을 통합하고 있는 어떤 규약으로서 XAUI, ATCA, MTCA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들의 약자는 자이링스의 A는 Attachment Unit Interface의 약자로서 10기가비트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규약입니다. ATCA는 Advanced Telecom Computing Architecture의 약자이며 개방형 표준을 지향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의 표준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시스코와 주니퍼와 같은 대형 공급업체의 장비 시장 독점에 대항하고자 인텔을 중심으로 중소장비 벤더들이 연합하여 제안한 통신 장비의 아키텍처입니다. PICMG, 즉 PIC Industrial Computer Manufacturing Group의 회원사 100여 개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아이디어가 되어서 기본 스펙을 제정하였으며, PICMG 3.0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규약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ATCA의 서브 규약으로서 MTCA, 즉 마이크로 텔레콤 컴퓨팅 아키텍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약들이 국내 및 해외의 큰 통신업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속신호의 백플레인의 설계 시의 어려운 점으로서 고려할 사항으로서 PCB의 특성과 크로스토크, 커넥터와 스터버, 터미네이션의 방법과 버스의 구성, 다음에 AC/DC 커플링 등 이러한 복잡한 사항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떤 PCB 특성에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어떤 IC가 있으며 이 IC에서 패즈가 있고 또한 비아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즈와 비아는 어떤 보드의 트레이서와의 어떤 임피던스의 미스매치를 발생시키게 되며, 또한 이 회로 선폭에서의 어떤 변화와 또한 이 성과 디퍼런셜 신호에서의 어떤 일격 거리의 차이로 인하여서 또한 임피던스의 미스매칭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과도한 임피던스의 미스매칭은 어떤 고속 신호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주파수에 따른 특성의 저하들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며, 곧 이것은 고속의 신호 전송에서의 신호의 충실도를 저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백플레인을 설계를 할 때 이러한 신호의 흐름에서 임피던스를 일정하게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임피던스의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의 한 예에서처럼 도트 보드에서의 백플레인에서 가는 한 예로서 커넥터는 113옴, 비아는 61옴, 백플레인은 91옴, 이러한 임피던스의 미스매치로 인해서 타임 도메인 리플렉터로서 반사파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호 전송에서의 로스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이 PCB의 특성입니다. PCB의 특성에 따른 로스로서 스킨 이펙터, 즉 주파수가 증가할 때에 이러한 트레이서의 표면으로만 신호가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선폭에서의 내부의 임피던스의 증가로 인하여서 내부로 신호가 전송되기보다는 이러한 표면, 선로에서의 표면으로만 신호가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서 다이렉트릭 로스, 즉 절연체의 로스입니다. 절연체로 둘러싸여져 있는 스트립 라인이 공기로 에어로서 둘러싸이는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보다도 어떤 절연체 로스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의 증가에 따라서 스킨 이펙트만 했을 때 주파수성에 따라서 조금씩 감소하지만 절연체 로스를 하면은 주파수성에 따라서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킨 이펙트와 절연체 로스를 더했을 때 주파수의 증가에 따라서 급격하게 어떤 앰플리튜드 혹은 게인의 감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PCB의 선로는 로패스 필터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ROS와 같이 주파수의 증가에 따라서 마이크로 스트립과 스트립 라인을 어떤 게인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스트립 라인이 더 게인의 감소가 주파수의 증가에 따라서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송 선로에서의 감쇄 부분을 설명을 드렸으며 오늘의 주제인 이러한 감쇄를 보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으로서는 이퀄라이저, 프리앰프시스, 디앰프시스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서 어떤 선로에서의 고주파 신호 부분의 감쇄 부분을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퀄라이저는 리시브 단에서 놓여져서 하이패스 필터를 구성하여서 고주파 신호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래서 저주파 부분을 감쇄를 시키고 고주파 부분을 증폭하여서 이러한 로스 부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프리앰프시스는 드라이버 단에서 두어져서 고주파 부분을 증폭을 시키는 방법이며 디앰퍼시스는 또한 드라이버 단에서 놓여져서 저주파 부분을 감소를 시켜서 고주파의 주파수의 성분을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퀄라이저, 프리앰프시스, 디앰퍼시스 이러한 방법들을 하나씩 혹은 같이 병행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어떤 전송 슬로에서의 고주파 성분의 어떤 감소 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트랜스미션 라인에서의 고주파 성분의 감쇄를 보상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서 이퀄라이제이션입니다. 백플레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백플레인의 특성은 로패스 필터로서 고주파 성분을 감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ISI 디스토션, 즉 인터 심벌 인터피어런스 디스토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퀄라이저는 하이패스 필터의 특성을 가져서 이 이퀄라이저를 거친 이후의 신호는 백플레인에 있는 로패스 필터와 이퀄라이저에 있는 하이패스 필터가 균형을 잡힌 밴드패스 필터의 특성으로서 하이 프리퀀시 부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트가 더 작아지며 또한 I 패턴도 이렇게 깨끗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신호의 어떤 피크 투 피크가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퀄라이저 이후에는 이러한 로패스 필터로 인하여서 피크 투 피크의 게인이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설명드린 DS38EP100은 패시브한 이퀄라이저로서 칩 내부에 있는 저항과 인덕턴스, 캐패시턴스로 인하여서 로패스 필터를 형성하여서 이퀄라이저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품은 적용될 수 있는 것이 LVDS, CML, LVPEC 등에서 유용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에서는 DS38EP100을 사용한 30인치의 백플레인으로서 결과적으로 I 패턴이
오픈이 되어 있으면 지트가 감소한, 그래서 8dB의 EQ로서 적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플레인이 30인치보다도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길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각각에 대해서 전송 선로에서의 감세는 다르게 됩니다. 다양한 보상을 필요로 할 때에 고정된 보상은 다양하게 대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비율과 그리고 선로의 길이에 따라서 어떤 EQ를 하는 정도가 가변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적당하게 치 않은 어떤 EQ를 하였을 때는 I 패턴이라든지 지터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EQ를 과도하게 하였을 때에 지터가 증가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Q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62피코세크의 지터를 가지고 있는 반면 4dB 정도로서 EQ를 하였을 때는 24피코세크로서 지터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6dB로서 과도하게 EQ를 하였을 때 보시는 것처럼 76피코세크로서 지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Q의 정도에 따라서 지터가 더 증가할 수 있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 가능한 이퀄라이저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가변 가능한 액티브 이퀄라이저로서 이것은 내부의 TR을 사용하여서 고주파 성분을 증폭을 시키는 것을 하게 됩니다. 반면 어떤 저주파에 대해서는 신호를 그대로 두고 고주파 신호 부분만을 증폭을 하여서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게인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DS25CP104를 통하여서 게인을 다양하게 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정을 통해서 PCB의 선로의 길이에 따라서 다양한 게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제품으로서 DS64EV400이며 이 제품은 여기에 있는 부스터의 기능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케이블로 통하여서 다양한 3.2GHz 혹은 5GHz 다양한 주파수의 또한 다양한 PCB 선로의 길이에 따라서 임의로 게인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른 전송 선로의 감쇄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가능하게 하며, 그래서 시스템 설계 시에 더 쉽게 편리하게 설계를 가능하도록 하게 합니다. 각각의 이퀄라이저는 다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DS64EV 400의 경우에는 40인치로 사용하였을 경우 6.4GBps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60인치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 가능한 방법이 두 개의 이퀄라이저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수동의 이퀄라이저를 사용하고 다음 직렬로서 능동의 이퀄라이저를 연결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DS80EP100으로서 수동의 이퀄라이저며 다음으로 DS64EV400으로서 능동형 이퀄라이저를 사용하여서 60인치로 하였을 때에 6.4GHz에서 이와 같이 I 패턴이 오픈되어 있으며 지트 특성을 뛰어난 지트 특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저렴하며 또한 파워 소모가 적은 수동형 이퀄라이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셔널에서 있는 솔루션으로서 12기가까지의 어떤 다양한 이퀄라이저 제품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셔널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이러한 다양한 이퀄라이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송 선로 감쇄에 대한 보상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프리엠퍼시스와 디엠퍼시스가 있습니다.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수신단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이 프리엠퍼시스와 디엠퍼시스는 송신단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LVDS 같은 신호가 350mV로서 작은
스윙폭을 가지며 또한 낮은 소모 전력을 가진 경우에는 이와 같이 프리앰프 시설을 사용하여서 높은 주파수 부분에서 게인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또한 CML과 같은 피크-투-피크의 전압이 약 1V로서 큰 경우, 그리고 어떤 파워가 소모가 큰 경우에는 이와 같이 로 프리퀀시 부분을 감쇄를 시켜주어서 반면 이 하이 프리퀀시 부분을 게인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전송 슬로에서의 감쇄 부분을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예로서 DS12BR 400을 사용하여서 40인치 백플레인에서 2GB로 데모를 한 경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리앰프 시설을 오프한 경우에서 수신단에서 보면 이와 같이 ISI 디스토션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프리앰프 시설을 동작시켰을 경우 여기와 같이 이런 전송 슬로에서 이러한 신호가 전송되기 전에 고주파 부분을 게인을 증가를 시켜서 이 로패스 필터의 특성을 가진 트레이스를 통과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수신단에서 이와 같이 비트가 적으며 I 패턴이 열려진 고주파 성분이 신호가 회복된 보상된 특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앰프 시스는 신호에 감쇄되는 부분을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CML 드라이브로서 DMPSys를 사용한 한 예입니다. DS40MB200은 이퀄라이저와 DMPSys를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서 입력단이 41피코세크이며 이퀄라이저 이후에 15피코세크로서 지트가 줄어들었고 최종적으로 119피코세크로서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DMPSys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4GB의 속도를 가진 상태입니다. DMPSys로서 마이너스 9dB로서 로우 프리퀀시 부분에서 게인을 감소를 한 경우이며 결과적으로 출력단에 37피코세크로서 지트가 더 개선되었으며 보셨던 것처럼 게인은 더 줄어들었지만 이와 같이 I 패턴이 더 확장되어서 선명한 I 패턴을 얻을 수가 있으며 지터도 또한 줄어드는 디엠퍼시스를 사용하여서 이러한 고주파의 감쇄를 개선한 경우입니다. 이퀄라이저와 동일하게 엠퍼시스도 과도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절 가능한 어떤 고정된 프리앰퍼시스, 디엠퍼시스가 아니라 조절 가능한 엠퍼시스로서 전송 환경에 따른 전송 로스를 보상하기 위하여서 다변 가능한 엠퍼시스가 선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예처럼 2.5GB로서 28인치를 전송하고자 할 때에 프리앰퍼시스를 하지 않은 경우 약 130피코세크가 있으며 약 3dB로 프리앰퍼시스를 할 때 60피코세크의 지터를 얻을 수 있으며 그리고 좀 더 프리앰퍼시스를 한 9dB로 하였을 때 지터가 84피코세크로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 가능한 엠퍼시스로서 가장 적절하게 전송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선택 가능한 이퀄라이저와 동일하게 프리앰퍼시스, 디앰퍼시스도 전송 손실에 따른 이것을 보상하기 위하여서 가변 가능한 프리앰퍼시스, 디앰퍼시스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0에서 마이너스 9dB로서 여기 보시는 좀 마이너스 6dB, 마이너스 9dB 등 선택이 가능한 디앰퍼시스가 있으며 또한 내셔널에서 있는 제품으로서 버퍼처럼 사용하여서 즉 수신단에서 이퀄라이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다시금 송신단에서 프리앰퍼시스의 기능을 가져서 버퍼처럼 동작하여서 긴 거리의 백플레인을 구동할 수 있도록 내셔널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퀄라이저와 프리앰퍼시스, 디앰퍼시스 등은 개별적으로 혹은
같이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송 슬로의 어떤 감소에 대해서 보상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하는 어떤 요인이 되는 것은 어떤 백플레인의 구성이 얼마나 복잡하느냐인 것인데, 즉 얼마나 많은 도트보드가 가지는지, 또한 이 슬롯 간의 어떤 길이가 얼마나 먼지, 또한 버스의 아키텍처 등의 요인들로 인하여서 이런 이퀄라이저를 사용할 것인지, 혹은 프리엠퍼시스, 디엠퍼시스를 각각 병행하여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어떤 시스템의 성능에서의 제한하는 요인이 크로스토크가 되게 됩니다. 이 크로스토크로 인하여서 이퀄라이저를 사용할 것인지 혹은 프리앰프, 디엠퍼시스를 사용하는 것이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여기서 크로스토크가 발생하는 요인은 다수의 데이터 라인들이 가까이에 배치되어서 서로에게 간섭을 줄 때 발생되게 됩니다. 주로 일어나는 곳은 크로스토크가 PCB상에서의 어떤 선로에서든지 혹은 커넥터로서, 이 커넥터에서는 다수의 데이터 라인들이 가까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비하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커넥터에서 발생되는 크로스토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값비싼 커넥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크로스토크는 고속의 데이터 통신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이며, 이러한 크로스토크의 종류로서는 하엔드 크로스토크로서 두 개의 인접한 트랜스미터 사이에서 먼 거리에서 유기되어서 일어나게 되며, 하이엔드 크로스토크로서 인접한 리시버가 트랜스미터에서 인접한 리시버에서 유기되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크로스토크의 원인에 따라서 해결책으로서 하이엔드 크로스토크 같은 경우는 프리엠퍼시스, 디엠퍼시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엠퍼시스는 고주파 성분 부분을 정폭하였기 때문에 SNR을 개선하게 하지만, 디엠퍼시스 같은 경우에는 로 프리퀀시 부분을 감시하여서 이루어지므로 어떤 먼 거리의 백플레인을 설계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저는 모든 고주파 성분을 정폭하기 때문에 SNR을 향상시키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커넥터와 PCB 트레이서, 비하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크로스토크를 해결하는 방법은 PCB의 설계를 통하여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설계를 할 때에 간과하기 쉬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스터버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입니다. 여기서의 스터버는 백플레인에 있는 슬로에서부터 도트보드에 있는 부품까지에서의 어떤 거리를 뜻하며, 여기에서 이러한 스터버는 캐패시터 부분을 증가를 시켜주며, 스터브 거리가 길어질수록 보시는 것처럼 임피던스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좋은 방법이 여기에서 발생되는 스터브 길이를 더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좋습니다. 스터브의 길이는 엣지 레이트에 의존하게 됩니다. 멀티포인트 LVDS와 LVDS 등 이러한 다른 기술은 또 다른 엣지 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멀티포인트 LVDS와 LVDS의 엣지 레이트를 비교한 것으로서, LVDS는 약 260 나노세커 정도의 엣지 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반면, 멀티포인트 LVDS는 약 1나노세커의 엣지 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VDS의 엣지 레이트로서 가능한 스터브의 길이는 약 0인치 정도이며, 멀티포인트 LVDS의 엣지 레이트는 1나노이기 때문에 약 1인치까지의 스터브의 길이가 가능합니다. 비록 LVDS의 같은 규격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회사마다 다른 엣지 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엣지 레이트가 신호의 무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ATCA의 백플레인으로서 두 개의 멀티포인트 LVDS를 사용한 경우이며 14개의 도트 슬롯이
다 동작을 하고 있으며 1인치의 스터브인 상태이고, 또한 가장 월스트 케이스로서 7번째 슬롯에 트랜스미터를 두고 8번째 슬롯에 리시버를 둔 상태이며 클락을 61.43메가로 하였습니다. 이럴 때에 리시버단에서 어떤 스레시홀드는 100mV 정도이며, 여기서 MLVDS 디바이스 A로서 하였을 때 빨간색의 커버로서 보시는 것처럼 리플과 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진이, 지터의 마진이, 노이즈의 마진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내셔널의 DS91C 176을 사용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노이즈와 리플들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그래서 마진이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DS91C 176은 엣지 레이트가 MLVDS 디바이스 A보다도 훨씬 느린 제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번 예에서는 스터브를 줄여주는 용도로서 버퍼를 사용하는 예입니다. 스터브로 여기는 백플레인의 슬로와 어떤 제품들에 있는 이 거리로 인한 스터브로 인하여서 임피던스의 변화가 있을 때 이것은 디스토션과 RSI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어떤 노이즈가 심한 I 패턴의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버퍼를 이 커넥트 근처에 두게 되며 양단에 두게 되어서 이와 같이 아주 깨끗한 I 패턴이 많이 열려진 지트 특성이